안녕하세요. 오늘 스타트업과 ESG 경영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한국사회투자에서 온 스타트업 ESG 전략센터 신지현 부센터장입니다. 먼저 시작하기 앞서서 사진 하나를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죽은 행성에서는 어떤 사업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환경운동가 데이비드 브로워의 이야기인데요. 이거는 단연 대기업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스타트업에도 공통적으로 해당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요즘에 정말 많이 더우시죠? 그래서 뭐 사과값도 자꾸 올라가고 있고 빈번하게 산불도 발생을 하고 우리나라에서도 강원도 산불이라든가 이런 의문 모를 그런 산불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기후 위기가 기업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면서 기업들이 이제 ESG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배경을 좀 설명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로는 다중위기의 시대예요. 그래서 세계경제포럼에서 글로벌 리스크 보고서가 이제 매년 나오고 있는데 2023년에 나온 보고서에 따르면 이 위기가 서로 연결돼서 오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권위기가 곧 기후위기이고 기후위기가 인권위기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기후위기가 발생을 하면 사회의 가장 약한 고리를 먼저 끊어놓습니다. 그래서 에너지값이 올라가면 전기요금이 비싸지고 결국 사회적 약자들은 그 에너지값을 지불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사회 문제, 기후위기 이런 것들이 다 연결돼서 오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공급망 역시 뭐 전쟁이라든가 이런 것과 연결이 되어 있어서 결국은 이런 위기들을 우리 기업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하는 부분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빅블러 현상인데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에어비앤비라는 기업은 IT 기업일까요? 숙박업일까요? 정답은 두 가지 다입니다.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 과거 같으면 숙박업을 하는 곳에서는 숙박에 관련된 리스크를 챙기면 됐었고 IT에 관련된 곳에서는 IT에 관련된 규제를 잘 지키면 됐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렇게 빅블러 현상에 의해서 산업 간의 경계가 굉장히 모호해지고 이렇게 양쪽의 산업을 다 챙겨야 되는, 규제를 다 챙겨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기업이 어떤 ESG 규제에 관련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점점 더 폭넓어지고 있다는 것이 배경입니다. 그래서 스타트업이 ESG를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좀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직접 경험했던 사례 세 가지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첫 번째는 스타트업 대표님이 이제 대출을 받으러 가셨대요. 그래서 법인 대출을 받으러 갔는데 금융권에서 ESG 교육을 받고 와라라는 요청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대출을 받을 때에도 ESG에 잘 되어 있는 기업이 우선권을 받을 수 있는 제도들이 좀 생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정부 사업을 받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정부 지원금이라든가 이런 걸 받을 때 ESG 실천 계획을 내라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도대체 우리는 무슨 계획을 내야 돼요? 라고 묻는 경우가 계셔서 ESG에 대해서 스타트업도 이제 제대로 이해해야 되는 상황이 됐구나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례는 요즘에 글로벌 진출하고자 하는 스타트업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계시잖아요. 근데 GDPR이라고 해서 유럽연합에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규제가 굉장히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 고객사를 둔 기업에서 이 GDPR이라는 건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요? 이런 문의를 하신 신뢰가 있었어요. 그래서 앞서 세 가지처럼 이제 스타트업도 ESG에 대해서 뭔가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을 실제로 체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설명드린 사례 이외에도 크게 세 가지 배경이 있는데요. 스타트업이 정말 성공적인 그리고 그 생존을 하기 위해서 ESG를 해야 되는 이유 세 가지는 첫 번째는 투자 시장 때문입니다. 이런 ESG 투자 시장에 임팩트 관련된 내용들, 펀드들이 점점 더 규모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투자를 할 때 ESG를 리스크 관점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 같으면 뭐 수익 창출만 극대히 해가지고 잘 돈을 버는 기업에 투자를 했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투자한 돈이 나중에 손해를 보면 안 되기 때문에 이 기업이 어떤 리스크가 있나 이런 것들을 보는 잣대로 ESG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공급망 부분인데요. 요즘 스타트업이랑 오픈 이노베이션 대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고객사가 이제 대기업인 경우에 스타트업의 ESG 관련된 요구사항들을 요구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비즈니스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도 좀 ESG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소비자인데요. 요즘에 이제 착한 소비 뭐 이런 말도 뜨고 있는데 그것처럼 소비자들도 친환경 경영이라든가 좀 더 바른 소비를 하기 위한 의식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투자, 그리고 공급망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비자에 관련된 부분 때문에 스타트업도 이제 ESG를 해야 되는 추세이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다음은 스타트업을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가장 중요한 이해관계자가 누구죠? 먼저 스타트업에 일하고 있는 임직원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기업과 서비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스타트업부터 다양성, 포용성, 이런 HR적인 부분들을 챙기는 것이 좀 중요하고요. 그리고 정부 같은 경우에는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에 ESG 공시 의무화가 생기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2026년부터 이게 제도가 생기면 그 26년을 역산해서 한 3, 4년 전부터는 ESG 관련된 데이터를 축적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면 26년에서 역산하면 어떻게 되죠? 바로 오늘부터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특히나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엄청 빠르게 성장하는 경우에는 2, 3년 만에 IPO, 상장을 가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ESG 관련된 데이터를 초기부터 잘 축적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구나, 이런 부분들을 잘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기회 요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투자자들이 이제 ESG 관련된 지표로 평가도 하고 그리고 투자의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들이 더 많이 생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소비자 역시 중요하고, 그리고 또 다른 예로는 파트너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대기업이라든가 정부기관에서 오픈 이노베이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진행하면서 이 기업이 ESG를 잘하고 있는지를 어필하는 것이 기업의 기회 요소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고려했을 때에도 ESG를 잘 하셔야 되는 상황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필요성에 대해서 세 가지를 또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는 금융상품의 그린워싱 등 규제가 굉장히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ESG 뭐 중대재해처벌법이라든가 관련된 규제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2010년 대비해서 규제가 5배 이상 굉장히 빠르게 늘고 있고, 이런 규제들은 그 기업들이 벌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대표가 감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기업의 평판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에 잘 관리해야 되는 영역이고, 산업별로 이제 신경 써야 되는 규제도 워낙 다르다 보니까 이 부분을 잘 신경 써서 경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투자자들도 ESG 기준을 도입하고 있다. 그래서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세 번째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대기업과의 협업을 위해서도 이 대기업들이 ESG 과제를 어떤 걸 갖고 있고 우리의 비즈니스가 이런 대기업의 과제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어필하고 설명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ESG 관련해서 어떤 부분을 챙겨야 되는지 요소를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ESG, 환경, 사회, 거버넌스, 이렇게 들으면 뭐가 생각나세요? 여러분들은 ESG 관련해서 뭘 하고 계시나요? 이게 굉장히 어려우시죠. 그래서 스타트업은 아니지만 어떤 중소기업 대표님이 그러셨대요. E는 하자니 돈이 많이 들고 S는 하자니 너무 어렵고 G 거버넌스는 하기가 싫다. 굉장히 공감했습니다. 그것처럼 굉장히 쉽지 않은데요. 먼저 ESG가 어떤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지를 잘 아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같은 영역은 환경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예상하는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뭐 폐기물 배출량이라든가 온실가스 배출량, 뭐 재활용률, 이런 부분들을 잘 챙기는 것이 중요하고, 친환경 경영 계획을 수립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S 영역이 좀 어려우시죠? 요거는 보통 뭐 사회공헌 열심히 하고 있어요 라고 하면은 해결되는 것으로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넓습니다. S 영역은 우리 기업을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인권 경영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먼저 중요한 이해관계자 누가 있죠? 직원이 있습니다. 그럼 임직원의 고용, 노동, 환경, 그리고 그 임직원이 다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산업안전, 중대재해처벌법도 이 S 영역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또 누가 있죠? 우리의 비즈니스 파트너와의 동반 성장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우리의 고객들도 중요하죠. 이해관계자로서 이 고객들의 개인정보 보호, 정보 보안, 이런 부분도 역시나 S에 포함이 되고, 지역사회의 사회공헌도 아주 작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S 영역은 우리 기업을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인권 경영을 모두 신경 쓰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지배구조 그리고 거버넌스를 설명할 수 있는데, 제가 지배구조라는 말보다는 거버넌스라는 용어를 제가 선호하는 이유는 오너 기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업들이 이 거버넌스 영역을 좀 더 포괄적으로 다루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버넌스는 우리나라 말로 바꾸자면은 투명한 의사결정 체계라고 이해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준법 경영, 윤리 경영, 컴플라이언스 이런 부분들을 모두 아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기업이 ESG를 잘하기 위해서 이 거버넌스는 기반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이런 경우 이제 대기업의 얘기가 아닌가, 너무 많다, 우리가 어떻게 저걸 다 아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스타트업은 어떤 기준으로 보는지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실제로 500 글로벌이라고 하는 이 스타트업 투자사에서는 스타트업의 ESG를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는지를 좀 뜯어봤는데, 첫 번째로는 환경. 보통은 이제 스타트업은 IT 기반으로, 제조 산업이 아니라 IT 기반으로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 물, 데이터 서버 사용량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으로 환경 경영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클라우드 사업자를 선정할 때 되도록이면 그 클라우드 사업자가 ESG를 잘 경영하는 곳인가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의사결정을 한다, 이런 것까지 체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사회 영역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데이터 보호, 개인정보 보호와 같은 우리의 소비자들의 인권을 챙기는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타트업 같은 경우 이제 기술력 기반 스타트업이 많다 보니까 윤리적인 기술 설계가 되어 있느냐 이런 것들을 챙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거버넌스 영역은 비즈니스 KPI에 ESG 목표가 같이 설정이 되어 있느냐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를 조금 말씀드릴게요. 먼저 리스크 사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그 데일리 하베스트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아주 독자적인 맛과 영양을 고려한 스무디 구독 서비스를 진행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헐리우드에서도 엄청 인기가 많고 투자도 받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인기가 있었는데 2022년에 그 식중독 사고가 발생을 하면서 제품 리콜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사건이었는데요. 이처럼 허술한 공급망 관리를 했을 때는 굉장히 힘들게 쌓았던 기업의 평판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구나 라는 것이 리스크 관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리스크 사례는요, 마이너스라고 하는 기업의 서비스를 만들고 있는 살루시브 헬스라고 하는 스타트업인데요. 만성질환 관리 및 원격 환자 모니터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에요. 근데 여기는 굉장히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루잖아요. 헬스케어에 관련된 기업이기 때문에 민감한 정보를 다루고 있는데 이 민감 정보가 유출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2022년에 서비스를 중단하는 사태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타트업에서 ESG 경영을 잘못해서 사고로 이어질 경우에는 이 기업의 경영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는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언급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기회 사례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시드엔이라고 하는 스타트업입니다. 여기는 AI, IoT 기반의 온도관리 솔루션 리프라고 하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 주변의 온습도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이 사람이 체감했을 때 가장 적정한 온도를 관리해주는 서비스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습 데이터를 기반으로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해주면서 실제로 에너지 사용량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즘에 대기업 같은 곳에서도 지금 에너지 관리하는 거, 탄소 배출을 줄이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높은데요. 이런 시드엔이랑 같이 협업을 할 경우에는 탄소 배출이라든가 에너지 사용 절감에 대한 비즈니스 기회를 시드엔이 창출할 수 있고, 대기업은 ESG에 관련된 과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양사가 윈윈하는 비즈니스 관계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기회 사례는요, 굉장히 재미있는 사례인데 이 불가사리로 아낌없이 쓰고 있는 기업의 사례입니다. 스타스테크라고 하는 기업이고요. 비전이
쓰레기로 환경을 구하자라고 하는 비전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불가사리로 원래는 친환경 제설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골편을 가지고 제설제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비즈니스를 첫 번째를 만들었는데, 이 나머지 뭐 액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쓰레기로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님이 그럼 나머지도 쓰레기를 좀 자원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액체는 액상 비료로 활용하는 것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었고, 그리고 콜라겐이 재생력이 엄청 좋다고 해요. 그래서 화장품 원료로 개발을 해서 이 다양한 기업들, 화장품 기업의 원료로 IP화해서 판매하는 것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무려 불가사리로 3가지 모델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도 되게 훌륭했는데요. 저는 그 다음에 더 인상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스타스테크에서 원래는 이제 인산염이라는 것을 그 골편으로 친환경 제설제를 만들 때 100% 중국에서 수입을 했다고 해요. 근데 이게 수입을 이제 중국이랑 미국의 관계가 좀 안 좋아지고 수입이 좀 불안정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다 보니까 이걸 우리나라에서 좀 수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찾다가 대기업에서 뭐 LG 디스플레이, 삼성 디스플레이 이런 곳에서 폐인산염을 이제 방출하는 것을 보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폐인산염을 가져다가 재생인산염으로 만들고, 그리고 골편을 활용해서 친환경 제설제를 같이 만든 다음에 이걸 오히려 이제 대기업한테 판매하는 순환경제를 만들어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원료를 우리나라에서 들여와가지고 그걸 이제 순환경제를 만들어서 다시 고객한테 판매하는 이런 순환경제 만드는 것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이런 비즈니스 모델은 다른 기업에서도 좀 고려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오픈 이노베이션이 굉장히 뜨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래는 대기업이 뭐 R&D라든가 이제 자사의 자원을 가지고 사람을 채용해가지고 신기술을 개발하고 하는 식으로 혁신을 만들어냈었는데, 이게 혁신이 된다라는 보장도 없거니와 사람을 뽑았는데 나중에 내보내기도 힘들다 보니까, 그럼 이런 혁신 기술을 가지고 있는 외부의 기업과 이제 협업을 해서 오픈 이노베이션을 하는 것들이 굉장히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ESG를 기반으로 한 오픈 이노베이션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요. 그래서 대기업과 스타트업이 이제 ESG라는 공통 주제를 가지고 자원을 같이 공유하고 같이 공동 마케팅을 하기도 하고, 혹은 비즈니스 관계로 이어지는 것까지 오픈 이노베이션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례를 말씀드리면 비즈니스 밸류 체인, 기업에서 ESG와 관련된 비즈니스 밸류 체인에 있어서 여러 가지 영역에 있어서 스타트업이랑과 협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그린 패키지 솔루션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친환경 소재, 신소재를 개발해서 이제 패키징을 만드는 곳인데요. 여기서 이제 협업할 수 있는 곳들은 식품 제조업 기업들이 있겠죠. 그래서 식품을 제조했는데 이 패키징을 좀 더 친환경으로 하고자 하는 기업의 니즈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린 패키지 솔루션이랑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이런 협업 구조를 만드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웍스메이트라고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여기는 일용직 노동자, 건설 인력을 중개해주는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일용직 노동자들한테는 안전한 일자리를 보장해주고, 그리고 건축업을 하고 있는 산업계에는 좀 더 근로자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 영역에 있어서 공급망을 잘 관리해주는 웍스메이트라는 기업이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기업은 JM 웨이브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내연기관 자동차에 그 부품을 교체해가지고 개조해서 전기 자동차로 전환해주는 서비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제조업 회사들이랑 같이 협업해서 좀 더 전기 자동차로 전환하는데 더 쉽게 혁신적으로 할 수 있게 지원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대기업과 스타트업이 ESG를 기반으로 오픈 이노베이션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례를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실제로 스타트업 ESG 경영평가를 좀 진행해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2024년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간 10개 기업으로 좀 진행해 본 사례를 좀 공유해 드릴게요. 그래서 스타트업은 다 똑같은 잣대로 평가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초기 단계, 성장 단계, 도약 단계 이렇게 3단계를 나누어서 평가를 진행을 했고요. 그 결과에서 좀 의미 있었던 부분들만 오늘 좀 공유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례 세 가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어떤 기업에서 직원이 고객과의 연구 과제를 논문으로 발표를 하려고 했던 사건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사전에 이걸 미연에 방지를 해서 그 사건은 무마가 되었지만 근데 재발 방지를 위한 프로세스를 갖춰놓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권고를 드렸고 해당 부분을 좀 개선하셔야 된다. 체계를 만들어 놓으셔야 된다라는 가이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례는 ESG 성과나 잠재력을 이제 발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스타트업의 경우는 ESG를 리스크 관점으로 보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좀 더 대기업과 협력 관계를 만들어 가거나 아니면 투자를 잘 받기 위해서 우리가 ESG를 얼마나 잘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강점으로 어필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S 영역에 강점이 있었던 스타트업이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뜯어보니까 페이퍼리스 출력 문서를 감축하는 곳에서도 굉장한 장점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메시징해서 대외적으로 어필하셔라 라고 하는 가이드도 좀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부 의사결정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이었는데요. 중대재해처벌법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이게 항상 비즈니스 우선순위에서 쭉쭉 밀리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이제 ESG 플러스라고 하는 평가 모델을 지원해 드리면서 아, 이게 정말 중요하구나 라는 것에 내부 공감대를 가지시고 경영진이 좀 더 우선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델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평가 단계는 먼저 이제 자체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툴을 먼저 보내드리고 그 진단한 내용을 토대로 저희가 진단 컨설팅을 해드리고 마지막으로 스타트업 대상으로 보고서랑 그리고 그걸 요청했었던 주관기관에 종합보고서를 전달해드리는 일정으로 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좀 유의미하게 발견했던 내용이 이제 정리된 것을 보여드리면 이렇게 1부터 10까지 굉장히 다양한 산업계의 스타트업들이 좀 참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발전 단계도 세 가지로 여러 단계에 계셨는데요. 좀 의미 있었던 부분은 노란색으로 표시가 된 초기 기업들이 굉장히 다른 수준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AAA, FFF라고 보시는 기업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리스크가 낮게 나왔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세계 기업, 노란색 상위 부분에 있는 곳들은 리스크를 잘 관리하고 있는 곳으로 포진이 되어 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발견한 부분은 왜 이렇게 같은 초기 기업인데 수준 차이가 많이 날까? 이게 어디서 원인이 있는 걸까 살펴봤더니 주로 이제 대표님이 ESG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신 경우에는 예를 들어 친환경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환경만 잘 챙기시는 게 아니라 S랑 거버넌스 영역도 굉장히 잘 챙기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같은 초기 기업이라도 스타트업 대표님들이 ESG 경영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하고 계신지 여부에 따라 이 리스크에 대해서 굉장히 수준 차이가 많이 났다. 그래서 스타트업이 초기에 ESG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갖고 계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경영을 잘하기 위해서 한 세 가지 가이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그 기업의 수준에 맞는 교육을 제대로 잘 받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초 단계, 초기 단계의 기업의 경우에는 ESG 경영이 대체 뭔가, 그리고 규제 대응을 위해서 우리가 ESG 경영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기본 교육을 좀 받으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성장 단계에 이르시면 우리가 투자를 잘 유치하기 위해서 ESG 기회를 어떤 부분을 잘하고 있는지를 어떻게 어필할 수 있을까, 혹은 IPO나 M&A를 준비하기 위해서 ESG는 어떤 것들을 챙겨야 되나, 혹은 뭐 기술 유출 이슈라든가 오픈 이노베이션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 뭐 중대재해처벌법이라든가 특정 산업계에 대한 이슈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 이런 그 수준에 맞는 교육을 잘 받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산업별로 규제를 고려한 ESG 경영 체계를 구축하시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산업계별로 좀 더 신경 써야 되는 규제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뭐 ICT 서비스라든가 게임 서비스 같은 경우는 뭐 지적재산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할 거고요. 그리고 영상, 공연, 음방 같은 경우는 뭐 저작권 보호 같은 부분이 중요할 거고, 전기, 기계, 장비 같은 경우는 제품 수명 주기 관리가 중요할 거고, 화학 소재 같은 경우는 위험 폐기물 관리, 이런 식으로 각 산업 영역에 있어서 좀 신경 써야 되는 규제들을 우선적으로 챙기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기업 상황에 맞는 ESG 평가 요소를 좀 고려하실 필요가 있고 ESG 기회 요소를 좀 발굴해서 시너지를 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스타트업 상황, 우리가 이제 IPO를 가려고 하는데 좀 더 챙겨야 되는 부분들이 뭐가 있을까요? 라고 한다면 뭐 소비자에 관련된 판매 관행이라든가 요즘에 그 그린워싱 부분도 이제 규제화가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케팅 할 때는 좀 더 어떻게 신경을 써야 되나 이런 부분들이 신경 써야 되는 부분으로 작용을 하고요. 예를 들면 초기 기업이어서 우리가 공유 오피스에 입주해 있다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에너지나 용수 관리, 폐기물 관리 부분들은 공통적으로 입주사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덜 신경 써도 되는 요소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비즈니스 기회 활용하는 부분은 웍스메이트라는 기업이 50만 가입자를 이제 돌파를 했는데 S 영역에 강점이 있는 곳인데 이런 비대nhập 앱으로 인해서 실제로 페이퍼리스라든가 이런 환경적인 부분까지 강화해서 우리가 비즈니스적으로 ESG적인 부분을 잘 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들을 어필하고 그걸 이제 사회적으로 비즈니스 기회로 창출하는데 잘 작용하고 있는 기업으로 소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술과 ESG와 연관된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매년 라스베가스에서 연초에 뭐 CES라 그래가지고 기술 트렌드가 어떤 쪽으로 가고 있는지를 발표를 해주는 행사가 있어요. 굉장히 큰 박람회인데요. 가전 박람회인데 여기서 2023년도에 6가지 테마에 대해서 그러니까 주요 기술 테마에 대해서 발표를 했고 그중에 서스테너빌리티, 지속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에도 ESG 관련된 토픽이 있는데요. 그것처럼 이 기술도 ESG의 방향성에 맞게 발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기술을 통해서 ESG 경영 혁신할 수 있는 5가지 카테고리가 있는데요. 탄소나 재생에너지를 관리하는 부분, 아니면 공급망 관리를 하는 부분, 그리고 산업 안전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부분들도 요즘에 기술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저런 로봇 의상 같은 거를 착용했을 때 무거운 물건을 쉽게 들어올릴 수 있게 한다거나 아니면 중장비가 움직일 때 사람이 끼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모니터링, 센싱 해준다거나 이런 산업 안전 쪽으로도 기술이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ESG 데이터를 분석하고 공시하는 쪽으로도 기술이 많이 발전하고 있어서 이런 ESG와 관련된 혁신 부분은 여러분들 비즈니스 기회로 활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차트인데요. 강인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스타트업 대표님이시라면 정말 생존과 성장을 위해서 너무너무 치열하게 비즈니스를 하고 계시죠. 그래서 살아남는 것 자체가 너무 중요하실 텐데요. 상냥하지 않으면 살아갈 자격이 없다. 정말 유니콘이 되고 안 좋은 방법으로 돈을 많이 버는 게 중요할까요? 그렇지 않겠죠? 우리 사회에서 존경받는 기업, 사랑받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도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장에서 불타는 지구 보여드렸었는데 이런 불을 끄는 주체도 우리 기업, 그리고 우리 개인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ESG 경영을 스타트업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보통 스타트업이라고 하면 정말 생존과 성장 자체에 너무 바쁘시기 때문에 ESG가 굉장히 먼 일로 느껴지실 수 있거든요. 하지만 스타트업도 ESG 경영을 꼭 해야 된다라는 부분 강조드리면서 오늘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